네, 이번 주에는 미국, 일본, 유럽 이 세 개의 나라에서 중앙은행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이벤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이 부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뉴욕 증시가 급격하게 분위기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얘기 때문인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유럽 위기 관련해서 네. 설 이후에는 유럽 위기 재현되는 문제에 대해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이태리 총선에서 과거에 유럽 위기에 이렇게 악화시킬 때 총리였던 분이 다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지금 증시를 비롯해서 외환시장이 네. 아주 급격한 변화. 지금 진행자분께서 아주 좋은 표현을 쓰셨는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아주 시장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한국경제TV에 밑에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유럽 증시는 장 초반에 이렇게 이태리 총선 결과가 예상처럼 나오지 않겠느냐는 네. 기대에서 많이 올랐습니다는 이 뉴욕 증시는 200포인트 다우지수 넘게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역시 유럽 위기에 대한 재현 우려, 이것이 만약에 지금의 출구조사 결과들이 나오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동안 잠잠했던 이 유럽 위기 문제가 근본적 문제는 해결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아마 글로벌 증시에서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외환시장은 엔저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태리 총선에서 사실 과거 위기의 어떤 주 책임자가 재당선된다면 유로가 약세가 되고 유로가 약세되면 일본 경제 여부와 관계없이 엔화가 강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유로당 1.31달러대로 유로화가 아주 약세가 됐는데요. 이름에 따라서 안전 피난처로서 엔화가 부각되면서 어제 굿도 그렇다 히로코 이렇게 일본의 차기 중앙은행 총재가 돼서 어떤 분이 여기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94엔대에서 100엔 넘어갈 것이다 해서 상당히 자신감 있게 처했습니다는 그런 예상과 달리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91엔대로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되는 모습도 지금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출구조사 결과대로 이태리 총선 결과가 나오느냐 이 여부가 당분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럽 중앙은행의 입장과 결부시켜서 상당히 주목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탈리아 총선 결과는 오늘 오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잘 살펴봐야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번 주에 앞서서 세계 중앙은행의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인데 버냉키 의장의 입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가 네. 정리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엔저 문제, 그 다음에 출구 전략 문제, 이 문제인데요. 사실 두 문제가 서로 결부되어 있다고 보시도 했습니다. 이 엔저 문제에 대해서 버냉키 회장이 과연 의회 증언에서 얘기할 것이냐, 얘기하지는 않을 거렇게 봅니다. 아마 의회는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무슨 연구원께서 이렇게 의회 연설에서 거론될 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과거의 관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그 나라 국회에 가서 이 엔저 문제 같은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버냉키 회장의 입장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엔저 문제에서 G20 회담에서 묵시적으로 용인된 상태다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가 잘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어떻습니다. 하나는 엔저는 디플레이의 타겟책으로 버냉키 회장은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급이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이게 국제금융시장에서 묵인된 상태로 용인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실제로 버냉키 회장이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근데 이 엔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출구 전략 문제가 갈비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출구 전략이 조기에 이렇게 추진한다면 달러가 강세가 될 거고 달러가 강세되면 자연스럽게 엔화가 약세가 되는 이런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시적으로 용인되는 이런 분위기가 버냉키 회장이 지금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두 가지가 서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엔저는 그 디플레이 타겟책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강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엔저 문제에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이 되는 작년 12월 달 FRB 이렇게 회의록서부터 부각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 조기 종료 문제는 네. 가능한 신중한 입장을 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냉키 회장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느냐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4분기 GDP 잠정치 발표가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한 달 전에 우리가 4분기에 미국의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했죠. 그렇죠. 이때는 그 마이너스 0.1% 발표해서 아마 17분기 만에 마이너스 세력가 돼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대목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 속보치만큼 마이너스 0.1%는 잠정치부터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 판단은 한 분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항상 분기별 수치는 두 분기 가지고 판단한다. 그리고 월별 수치는 3개월 이동평균 가지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통계 방식이 정분기 방식, 전월비 방식이기 때문에 한 분기마다 베이스비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기 수치 가지고는 절대 경기를 파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경기 판단은 공식적으로 NBER, 전미경제연구소 판단하는데요. 전 분기 대비하는 분기 수치는 두 분기 연속. 그 다음에 월별 수치는 3분기 이동평균으로 한다는 두 가지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번 주에 발표될 잠정치 같은 경우에는 한 0.5%로 속보치 마이너스 0.1%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된 어쨌거나 플러스 성장률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에 버냉키 회장의 입장이 아마 경기 그 판단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집권 2기에 사실상 의회가 미국의 오바 행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상 그 거부권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경기 판단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거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의회 증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의 입장대로 완만한 미국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경기 회복되더라도 집권 2기의 중앙은행 입장이라든가 미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집권 2기에는 경제 성과를 골고루 이렇게 미 국민들에 확인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단순히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더 중요시한다 하는 것은 일자리 한번 집권 2기 경제정책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완만하게 경기 회복되더라도 이 집권 2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일자리 창출은 네. 아직까지는 완전히 할 만큼 이렇게 회복세가 이렇게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작년 11월 달 이례적으로 도입했던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제도 고용목표제는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의회 증언에서 집권 2기의 확실한 국정 목표이고 두 번째는 그 통화정책, 그 목표를 향해서 네. FRB 입장에서 간다 하는 차원에서 의회의 협조를 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일본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차기 일본은행 총재 어제 확정이 됐네요. 누가 됐습니까? 네, 전격적으로 확정됐죠. 네. 당초 일정보다는 늦긴 했지만 그래서 막판에 부각되는 그렇다 하루 있고 이 문제를 아마 주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랬죠. 역시 예상대로 이분이 당선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스파게티 보울 효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현재 ADB 그 총재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했죠. ADB 총재, 그 다음에 중앙은행 총재.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두 그 직책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ADB 총재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은 자꾸 그 중앙은행 총재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그렇다 하루가 이분이 당선됐다 이렇게 선출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앞으로 절차는 민주당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대체로 보면 세 사람의 거론된 사람들 중에 중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협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구로다 하루이코가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드디어 이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그리고 엔화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 구로다 하루이코가 당선된 때는 사실 두 가지 목적이지 않느냐. 내부적으로는 아베 노믹스를 신봉하고
근데 아베노믹스가 지금은 국제적으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제적으로 인맥이 굉장히 넓은 이런 인물이 필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와타 가즈사마라든가 그 다음에 무토 도시로 같은 사람은 국제적 인맥이 없습니다. 국내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다 하루요코 현 ADB 총재가 이렇게 차기 총재로 이렇게 임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사실상 이분은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미스를 신봉합니다는 다른 국가의 갈등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큼은 엔화 문제를 이렇게 끌어올리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로화 문제가 다시 재봉착되면서 지금 엔달러 환율이 91엔대 해서 어제에 전격적으로 후보로 임명됐다 해서 엔달러 환율을 100엔대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었는데요. 오늘 한번 보면 엔달러 환율이 단순히 그러한 차기 중앙은행 총재에 의해서 거론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될 때는 엔달러 환율이 푹 꺼지는 94엔대에서 91엔대로 푹 꺼지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한 가지 변수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시청자분들한테 상당히 당혹스러운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을 발생시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국제 문제는 한 가지 변수에서 좌우되지 않는다. 이게 글로벌 어려운 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1년 전에 추진했었던 LTRO, 이 장기대출 프로그램의 상환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관심이 되는 네. 대목이죠. LTR로 아마 1년 전에 많이 들으셨던 용어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기대출 프로그램이 명목상 롱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종의 일몰 저항으로 1년 후서부터 만기 상환이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만약 이런 시점에서 유럽 금융사들이 자금이 풍족하지 않으면 LTR로에서 자금이 들어갔던 부분이 다시 빠지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LTR로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는 단계적 상환 제도를 취하고요. 그래서 천년도에 들어오는 자금이 상환 자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럽 금융사들이 지금 자금이 많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LTR로가 사실 상환이 된다 하더라도 아시아 신흥국 특히 한국에서 자금 이탈에 따라서 이 증시에 미치는 충격 정도는 사실 적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는 데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대출 프로그램에 따른 이 자금 회수보다도 유로화 안정을 위해서 시장 개입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요소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태리 총선 결과에서 이 문제는 정리가 되겠죠. 네. 지금 유로화가 강세가 됐던 부분이 그동안 개입을 놓고 사실상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개입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은 개입을 해서 유로화 약세를 도모해서 수출 증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번 주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사실상 어떤 입장을 정리할 것이냐 이것이 관심이 됐습니다는 지금 이태리 문제로 인해서 유럽의 위기 상황이 다시 된다면 유로화 약세 문제가 되고 유로 약세 문제가 될 때 최종 책임자를 지고 있는 독일 입장에서는 자국의 입지를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유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위기가 재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것을 봉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본다면 가장 최종적으로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하고 있는 독일이 다른 국가의 협조를 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이 문제는 지금 이태리 총선 결과에 따라서 상당 부분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청자분 지금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의 위기 문제가 설 이후에는 주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당분간 유럽 위기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앞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과 일본, 유럽 아주 중요한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이벤트가 이번 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글로벌 이슈와 함께 이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